자, 오늘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250만 가구 아니다. 270만 가구로 플러스 20만 더 엎어가지고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오고 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뭐 국민 주거 안정 뭐 실현 방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이제 이 핵심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 대선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싹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공식화한 거죠. 그동안 혹시 공약이었지만 이제는 정책으로 추진합니다라는 거였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첫 번째가 도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한 10명 중에 7명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을 많이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주거 상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건 이제 청년들에서 나왔나 봐요. 그리고 뭐 평생 전세나 월세 살라는 거냐 하면서 내 집 마련 멀어진 뭐 이런 거 신계급 사회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PIR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냐 해서 뭐 지금 뭐 17배가 나오고 뭐 18배가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소득 대비 높은 집값에는 사실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로 가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좀 낮은 집값을 갈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죠. 한국의 신혼부부들의 75%는 다 아파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게 디폴트가 된 거예요. 결혼하면 아파트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이 아니라 아파트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원하는 집 찾기는 결국에 아파트를 주세요죠. 그러면 도심에 주택 공급하는 거 긍정입니까? 반응이 60%인데 그 긍정의 분위기는 아파트를 주세요. 그럼 필요한 공급 정책은 뭡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시다가 40%입니다. 왜? 아파트를 달라고. 근데 공급은 빨간불이에요. 왜? 서울은 아파트가 지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나오는 것들은 지금 청약 경쟁률이 뭐 140대 1, 70대 1 막 이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결국에 이제 낡은 동네들을 부시고 아파트로 고밀화를 하는 건데 그거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이 산적한 거죠. 논밭을 밀어서 아파트를 만들 때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후 단지, 저밀도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 있죠. 뭐 산동네, 달동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아파트로 바꿀게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과거에 많이 감소했어요. 특히 뭐 이제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전임시장이 이제 다 막 취소해버리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늦었지만 다시 하겠다. 뭐 이거는 뭐 잘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지으려면 결국에 빌라나 단독주택 없애고 아파트로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자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신규 지정도 많이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한 22만 호 정도 뭐 지정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10만 호 공급하고 뭐 4만 호 하고 8만 호 하고 해서 지방이나 서울에 경기도 인천에 많이 할게요. 결국에 늦었지만 빨리 할게요. 이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재건축도 좀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밀고 아파트 가는 게 재개발이면 재건축은 뭐죠?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동이라든지 여의도 같은 데 있죠. 아파트촌 있죠. 아파트 단지들 많은데 낡은 데들 그런 데들을 부시고 다시 아파트로 지으면은 기존에는 아파트가 1000세대였는데 뭐 15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늘어나니까 새 아파트이기도 한데 그게 새 거가 몇천 세대가 빈집이 생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과다한 이익 환수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신설됐다가 나머지 두 정권에서 사실상 이제 유예해주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 때 부활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재건축이 사실상 좀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의 최대 뭐 5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사실 집을 판 것도 아닌데 그냥 재건축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50%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저희 그냥 안 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강남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수원이나 뭐 대구 뭐 이런 데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막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울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꿀 거냐? 그러면 결국에 부담을 좀 낮춰줘야지만 공급을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면제 금액을 좀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는 뭐 지금 5천만 원까지는 면제인데 이걸 뭐 1억으로 조금 올리고 뭐 이 세율 자체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어떻게 50%를 내라고 하냐 하면서 이것도 좀 낮추려고 한다는 건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좀 부담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잠깐 들어왔던 뭐 다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좀 걷자
이러면서 좀 분담금을 좀 감면한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고령자라면 좀 납부 유예를 좀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의를 하게 해서 집을 좀 지읍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거는 다 법이다 보니까 9월에 재건축 관련돼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랑 협의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종부세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나 그거 못 들어주겠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라고 하면서 아니 그거 부자감세다. 아닙니다. 부자감세 아닙니다 하면서 막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안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그때 가봐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제도 개선인데 사실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무너질 정도면 재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거는 무너질까봐 재건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하게 낡은 구조여서 바꾸는 것도 재건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잠실 아파트들이 다 지금 재건축이 됐긴 했지만 이 아파트들은 옛날에 연탄을 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0년에 연탄을 떼는 아파트가 있다면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대적으로 조금 좀 안 좋으면 재건축을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정권 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야, 연탄 떼는 거 괜찮아. 대신에 이게 무너지진 않잖아. 그럼 쓸 수 있잖아. 그럼 쓰자.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디 하나 무너졌으면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누가 하나 죽어야지 이게 되겠구나 할 정도로 거의 뭐 절대적으로 안 됐었는데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뭘 마련할 게 뭐가 있어? 이미 공약 때 다 얘기했는데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고 시행 시기 등은 어디까지 할 건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 시 제시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 정책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이거 국토부 장관 원 장관님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없고요. 이미 공약에 다 나와 있었고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하기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는 뭐죠? 시기를 좀 조절해가지고 내가 좀 간을 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입니다. 최근에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만한 게, 여기 원래 이제 금이 크랙이 가 있었는데, 요게 뭐 바람 불고 비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될까요? 운 좋게도 보행길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뭐 보이시죠? 나무를 치고 하면서 현대차 위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만 박살이 났는데 요 정도 크기의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때도 시기를 좀 봐가면서 어디까지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미 공약사항에 있었고 원희룡 장관이 그 대선 후보일 때도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했던 건데 이제 막상 조금 뭐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재건축의 0단계입니다. 0단계라는 건 뭡니까? 얘가 돼야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단계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 무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니 이런 거는 한 4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단계는 막 지금 풀려고 막 지금 국회랑 뭐 얘기를 하겠다는데 0단계는 안 풀겠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부터 마음먹으면 풀 수 있지만 0단계는 안 풀 거야라는 거는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의도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여기서 하면서 공급대책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업 운영 투명성 강화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둔촌주공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조합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좀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겁니다. 서울에 이제 집이 워낙 낡고 그리고 집도 좀 재건축도 안 되고 지금 워낙 빌라도 많고 단독도 많고 좀 저밀도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도시도 좀 현대화돼 있고 좀 쾌적하고 뭐 호수도 있고 공원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도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죠? 직주 근접. 직장도 같이 신도시로 내려가면 좋은데 판교 정도 되는데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직장이 그래도 서울인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배드타운인데 배드타운은 뭐겠어요? 결국에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출퇴근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면 금방 간다. 나 금방 가. 걱정하지 마. 야, 우리 어디서 만나? 강남에서 만나. 나 금방 가. 이런 느낌.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괜찮아. 금방 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갈 땐 괜찮은데 집에 올 때 그 빨간 버스 타고 하면서 강남역에 막 줄 서면서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도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빨리 교통을 해결해 주세요 막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층간소음도 사실 문제죠. 층간소음. 거기다가 이제 주차할 때 문콕, 이 우리나라 차들이 많이 커지면서 이 주차 간격 자체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키우긴 했지만 이걸 모든 데 다 적용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문콕 사운드 많이 나는데 결론은 눈치 보게 만드는 집이 됐다.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 택지 조성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 안에 공급도 하겠지만 신규 택지들도 많이 좀 공급해서 그래도 좀 신도시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쾌적하게 서울에 가까운 곳들을 많이 만들면 조금 더 멀리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와서 출근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3년까지 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철도역 인근에 컴팩트 시티라는 거를 하기로 공약한 게 있는데 이건 컴팩트 시티는 뭐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도시를 이렇게 넓게 지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컴팩트하게 도시 면적을 작게 잡아서 높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라 이거죠. 멀리서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런 거 교통 인프라 만드는데 돈 많이 드니까 모아놓겠다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철도역 인근은 그런 거 하기 가장 좋죠. 교통이 좋으니까 500에서 1km 사이 내에 거주부터 직장 모든 게 다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3기 신도시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도시 교통 여건도 개선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GTX-A를 조기 개통하겠습니다 해서 24년 6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B, C 노선도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조기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GTX라는 게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고 워낙 또 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는 뭐 해줍니까? 라고 봤더니 2기 신도시는 이제 좀 버스를 좀 많이. 왜냐면 이제 2기 신도시는 지금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래도 광역버스 조금 만들고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들고 해가지고 2기 신도시도 좀 챙기겠다는데 2기 신도시 분들이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해요. 3기 신도시는 GTX 막 주는데 2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도 GTX는 있지만 전세버스는 조금 서운하죠. 자, 그럼 1기 신도시는 뭘 할까요? 1기 신도시는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에 수립할 것이다. 마스터 플랜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용산하고 여의도가 떠오르는데 용산과 여의도가 마스터 플랜 짠다고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여기서 막 분노하고 저기서 분노하고 나 다음번에 너 안 뽑아 하면서 막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좀 미룰게. 자, 다음 타자한테 제가 전달하고 제가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음번 사람은 또 제가 진짜 마스터 플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그게 24년이라는 거죠. 그럼 24년이라는 게 뭔가 의미 있는 숫자겠죠. 물론 용역을 하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24년 중요한 날짜일 것 같다. 걱정되는 거는 멋지게 하려다가 못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주차 해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신축 주택은 사후 확인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퉁퉁 치면서 그 소리를 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데시벨이 낮아진다는 거는 훨씬 더 조용한 공간을 만들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바닥재를 뭐 두껍게 한다거나 바닥 두께를 높여야 되겠죠. 더 두껍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도 뭐 상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기준을 빡세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품질을 높이라는 거죠. 밑에 집에서 못 느끼게 하라는 거고요. 이 기준대로라면 상당히 낮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들겠어요? 돈이 들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것들에서 공사비는 일부만 반영하죠. 일부만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딱 막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지역들도 뭐 선분양할 때는 이제 뭐 보증공사에서 뭐 보증을 받으려면은 이거 안 돼 하면서 막 팍팍 막 까인단 말이죠. 그런데 소음은 또 잘 잡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질과
비용은 같이 가는 건데 어찌 보면 근데 품질은 높이지만 공사비는 일부만 반영한다면은 이걸 건설사들이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신축은 그렇게 할 건데 기축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지어진 집은 층간 소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라.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 깔았어요. 집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애가 막 뛰는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매트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애가 놀게 했었는데 그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겠다. 84제곱이면 이제 30평대잖아요. 30평대면 한 300만 원 정도를 1% 정도의 이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매트 업체가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한데 매트 사는 돈 300만 원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1% 이자를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절이죠. 이 정도면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빌려줄 테니까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내고 매트를 깔아서 써라. 그러면은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매트를 다 쓰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당근에 팔아야 되나? 이제 애가 또 크면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갚아야겠죠. 대출이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과 이제 유자녀 가구들 또 이제 소득이 좀 낮은 분들한테 좀 저리로 빌려주면서 좀 매트를 좀 깔고 살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매트 깐 것도 이제 좀 체크도 하고 뭐 통장이 이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걸 하겠죠. 정책 자금이 들어간 거니까. 거기다 이제 주차 편의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 이상으로 법정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데 아마 2.4m인가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주차 면수를 확보하거나 주차 폭을 넓게. 요즘에 차가 워낙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넉넉하게 내릴 수 있는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게 한 2.6m 넘어가면 그래도 좀 내릴만 하다 하는데 그렇게 주차폭을 확보하거나 하면은 분양가에 가산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가를 조금 높게 잡아줄 테니까 차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 주차폭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건물 지으려고 이제 막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 주차폭 넓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중간중간 기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둥 들어가서 이 기둥 사이의 간격에 사실 차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내가 10cm 넓히고 싶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면은 이제 기둥이 더 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 철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야 이거 콘크리트로 안 되는데 이거 강제로 가야 되겠는데 뭐 강구조로 가는데 이러면서 막 비용이 막 급등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주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지하로 더 파가지고 뭐 3층 팔 거 4층 파가지고 공사비 더 내서 안반 깨고 해서 뭐 지하층을 더 만들든지 뭐 알아서 해라. 대신에 공사비는 아마 조금만 반영을 해줄 거다.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려면 당연히 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전기차 많이 팔릴 거니까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다 만드세요. 다만 공사비는 적절하게 조금만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건설사들 보고 그냥 법적 기준만 지키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을 보면요. 이 공급 제약이라는 거는 사실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안전진단이야. 그러니까 이게 0단계입니다. 재건축하는 거 좋다. 그러면 안전진단 우선 통과를 해야 뭐 그다음에 뭐 조합을 세우고 뭐 어떻게 협의를 해보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안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뭐 한 3단계나 4단계 정도 되는데 여기는 풀겠대요. 풀 거지만 또 여긴 또 그 법적으로 또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안 풀겠다는 거죠. 여기는 안 풀고. 그리고 분양가 규제가 좀 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야 이거 일반 분양에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못 한단 말이죠. 지금 둔촌주공처럼 뭐 지금 분양가 가지고 막 저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택 공공성은 또 강화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130만 가구, 뭐 175만 가구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주거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도 공급을 확대할 건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택 품질도 좋게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곳들은 공공임대주택도 면적을 키웁니다. 이것도 돈이죠. 그리고 마감재 내부 설비도 다 좋게 할 거예요. 이것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겠다. 그리고 민간 분양도 활용을 해가지고 민간 분양주택의 일부는 매입을 해가지고 브랜드, 동호수, 자재 등 구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01호, 102호 이렇게 있는데 랜덤으로 10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한테 뭐 기부 체납을 하거나 우리가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동을 막 따로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그 사회적으로 좀 차별도 되고 한다. 그러니까 아예 랜덤으로 중간에 섞겠다.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늘어나니까 표준 건축비도 좀 인상해주고 공공임대 내부도 좀 개선하겠다.
라는 겁니다. 뭐 입지 환경도 좋게 하겠다 해서 3기 신도시에는 이제 역세권 쪽에다가 공공임대를 많이 배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입지에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한테 아무래도 좀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왜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좋다. 근데 꼭 그걸 아파트라는 거를 줘야 되느냐. 아파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상급의 주거 형태인데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질 못하는데 주는 건 좋지만 지원해 줘야 되죠. 근데 너무 좋은 주택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중산층 분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또 매수하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위치에 또 준다는 것 자체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급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그런 내용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인 가구가 예상보다 뭐 많이 늘어나고 뭐 하지만 여전히 주택 수는 부족하고요. 주택 노후화도 많이 되고 뭐 멸실 주택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려면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4년간 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규 모델을 적용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고밀 개발을 해가지고 기부 체납도 많이 받고 그거에 따른 용적률도 상향해서 거기에 일부를 뭐 청년 임대주택이라거나 청년 원가주택 이런 것들로 많이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이 이게 다예요. 디테일한 건 뭡니까? 보면은 이제 2022년 10월부터 뭘 발표를 하고 23년 하반기에 뭐 후보지 지정하고 22년 하반기에 또 뭐 공모를 하고 뭐 22년 하반기에 연내 사전 청약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청년 원가 역세권 찻집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또 뭐 기부 체납을 받고 하는 것들인데 정작 중요한 뭐 시작은 또 못하게 또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순차적으로 착착착 잘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고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럴 거면 왜 발표를 했을까? 다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다 나중에 디테일한 건 나올 거고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말 종합 세트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층간소음하고 주차 구역까지 챙기는 거는 디테일했다.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근데 그건 난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문제들 뭐 정말 공급을 할 거면 이거부터 풀어주세요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선은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써져 있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은 언제 나옵니까? 아마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아마 차차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후속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0단계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0단계, 1단계가 막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풀어봐야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지만 굳이 그걸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라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금 집값이 안정세라고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매매와 전세는 가만히 있지만 월세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한 3% 가까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빠르게 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안정세라고 얘기하고 뭐 다들 하락한다고 하는데 괜히 뭐 집값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안전진단 풀어줘서 갑자기 막 재건축 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넘어가자. 근데 지금 재건축 대기 중인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서울도 많지만 사실 지금 경기도의 1기 신도시 같은 데들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재건축 대상자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판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앞에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쌓이면은 해결이 더 어려울 텐데 다 우리부터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 볼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한 턴 좀 지켜보자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의미는 24년 총선 이후에 모든 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기 때문에 24년을 기대해 주세요라는 게 이 정책의 본 결론일 것 같은데 과연 맞을 건지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2년간 문제는 더 쌓이고 아마 조만간 더 크게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그냥 2년 뒤로 미루는 건데 이거를 사실 지금 몇 년간 겪은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2년 정도 미루려고 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2년간 협의도 하고 뭐 치고받고 좀 하면서 그래도 좀 풀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24년부터 협의하면은 과연 잘 될까라는 것도 좀 걱정도 되고 지금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진짜 대책이 어떻게든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